서울 강남의 한 초고급 아파트 경비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젊은 여자가 경비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왜 택배를 제때 안 올려줘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요? 60대 후반의 경비원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이런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러면 용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그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오늘 자신이 무릎 꿇게 한 이 경비원이 바로 자신이 한 달 후 결혼하려는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것도 국내 최대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재벌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새벽 경비실 모니터의 녹색 지시등이 깜빡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 그 속에서 윤석진은 자신이 찾고 있던 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윤석진이 경비원 복장을 처음 입었을 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0년간 정장만 입고 살아온 그에게 경비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옷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럴 때,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 경비실 동료들의 배려 깊은 인사말들, 택배 기사들의 고된 하루 이야기들, 청소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안부 인사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질 진실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쯤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 충격이 결국 아들을 구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 재벌 회장은 경비원으로 신분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비서실장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실, 평소라면 정장을 입고 있을 윤석진은 회색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석진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맞게 주름이 깊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눈빛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복을 입고 나니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야. 특히 나이 든 사람,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 윤석진의 마음속에는 30년 전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의료재단을 함께 세운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하고 따뜻해 보였던 그 사람이 결국 재단의 돈을 빼돌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때 윤석진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30년간 윤석진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이사장의 결정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의 표정을 살펴보니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세린이라는 여자,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윤석진은 경비복의 단추를 끝까지 잠그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들의 여자친구를 관찰하면서 느꼈던 묘한 위화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SNS에는 봉사활동 사진만 가득하고 말투도 공손했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직감이 자꾸 경고하고 있어. 도윤이는 너무 착해서 사람의 나쁜 면을 보려 하지 않거든. 31년간 키워온 외아들 윤도윤.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때로는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여자친구 장세린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린은 평소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 후에는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일을 해보고 싶어요. 도윤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여자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으로 들렸고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세린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 아들과의 결혼, 이것이 그들 가족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세린의 집안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가족들을 구하려면 이번 결혼이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세린은 도윤을 바라보며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 따뜻한 미소, 공손한 말투.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었지만 도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석진은 처음으로 경비원 복장을 하고 아파트 경비실에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경비실 창문을 흔들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윤석진입니다. 동료 경비원들은 나이가 많은 새 동료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친근한 인사와 걱정 어린 조언들이 윤석진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간 의료재단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그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평범한 노인 경비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남자가 누구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 최대 의료재단의 이사장이 경비원 복장을 하고 이곳에 서 있다는 것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첫날 밤을 보내면서 윤석진은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세린과의 첫 번째 조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윤석진은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의료재단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기다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경비실 창문으로 들어와 먼지들이 공중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여기 경비 아저씨 있어요?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윤석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완벽하게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장세린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석진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여자친구를 직접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제 택배 왜 아직도 안 올려줬어요? 아침에 온 건데 벌써 몇 시인데요? 사실 택배는 1시간 전에 왔고 윤석진은 곧 올려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경비실 안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윤석진이 정중하게 사과하려는 순간 세린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나이 들면 느려지는 건 알겠는데 책임까지 느려지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석진의 심장이 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직원들과 환자들의 존경을 받아온 그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모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장세린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말입니다. 말로만 하면 뭐해요? 세린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냉소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윤석진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그때 경비실 옆을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20년을 살아온 박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윤석진이 택배를 들고 세린을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 할머니는 다른 경비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자 원래 저래요. 경비 아저씨들한테 항상 반말에 막대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린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말로는 다 알겠다고 하고는 또 똑같이 해요. 윤석진은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는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도윤이가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엘리베이터가 18층에 도착했을 때 윤석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석진은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의료재단 업무로 바쁜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일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윤석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세린이와 결혼 날짜를 정했어요. 다음 달 15일로. 그 순간 윤석진의 심장이 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한 달. 장세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짧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은 윤석진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들이 과연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세린이를 직접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여자는 처음 만나봤어요. 바로 그 순간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린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오빠, 아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너무 불친절했어요. 택배도 제때 안 올려주고.
정말 요즘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이 문자를 읽는 순간 윤석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흘 후 윤석진은 경비실에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 다른 동료들이 오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지만 윤석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세린을 관찰하면서 그가 본 것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반말하기, 청소 아주머니 무시하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보이기. 모든 것이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윤석진은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생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경비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저씨. 이번에는 세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택배 박스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석진이 박스를 보니 모서리가 살짝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손상으로는 내용물에 문제가 있을 리 없었지만 세린은 마치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50만 원짜리 화장품이에요. 윤석진이 정중하게 사과하려 했지만 세린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몇몇 조기 운동을 나가는 주민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윤석진은 30년간 의료재단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봤지만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무릎 꿇는 법부터 배우세요. 그게 사과의 기본이죠. 세린의 말이 경비실에 울려 퍼진 순간 경비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도 모두 걸음을 멈추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석진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깟 50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무릎까지 꿇으라는 것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멸감과 지금까지 존경받았던 존엄성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린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고 그 순간 윤석진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굴욕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린의 진짜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모두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박 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아. 나이 든 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세린은 뻔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고 오히려 당당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윤이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가 이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세리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오빠, 이 경비 아저씨가 제 택배를 망가뜨렸더라고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있는 윤석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뒷모습이 어쩐지 아버지와 비슷해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어깨의 라인과 목 뒤의 실루엣이 말입니다. 윤석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고 윤석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경비원의 눈빛, 서 있는 자세, 말하는 톤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친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세린의 손을 잡으며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도윤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의문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 할머니는 다른 경비원들에게 이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윤석진은 더욱 치밀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세린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수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경비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택배 기사 김 씨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경비실에서 잠시 쉬고 있던 그는 윤석진의 질문에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아, 그 18층 여자요? 정말 힘들어요. 김 씨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20년간 택배 업무를 해온 그였지만 세린 같은 고객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집은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이런 말도 하는데 그 집은 받을 때마다 욕만 해요. 윤석진은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택배 기사의 증언, 그것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청소를 담당하는 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오후 청소 시간에 만난 그녀는 세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즉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여자 진짜 복도에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놓고 청소한데 또 더럽히고. 이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쌓인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아파트 청소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 젖은 우산을 막 나한테 털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고의로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윤석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세린의 행동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같은 층에 살고 있는 변호사 박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윤석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비 아저씨, 혹시 CCTV 확인해 보셨어요? 윤석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CCTV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그 여자가 경비 아저씨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도가 넘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그 순간 윤석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들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윤석진은 김 과장을 불러 모든 상황을 지시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에는 충격과 걱정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30년간 윤석진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도윤 씨는 아직 모르시는 건가요? 모르지. 세린이가 워낙 연기를 잘해서. 도윤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윤석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한 CCTV 영상을 정말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였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증거가 있어야 도윤이도 믿을 것 아니야. 한편 그날 밤 도윤은 침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마음속에서 맴도는 의문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비실에서 본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세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말았습니다.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의문들이 생긴다는 것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박 변호사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린이 경비원들에게 소리치는 모습, 무릎을 꿇게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박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그는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 박 변호사는 영상을 USB에 저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경비실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표정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윤석진은 경비실 창문을 통해 아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아들의 행동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여러 번 경비실 앞을 지나갔지만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윤은 결심을 굳히고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희 세린이가 실례한 적 없나요? 도윤의 질문은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질문에 윤석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윤석진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지만 도윤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들의 예리한 관찰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지난번에 택배 때문에 좀 언성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욱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날 봤거든요. 아저씨가 무릎을 꿇고 계신 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경비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윤석진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심과 걱정,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무릎을 꿇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도윤의 말에 윤석진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진실을 알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더욱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린이가 평소에 어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질문에 윤석진은 내심 놀랐습니다. 아들이 벌써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세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석진과 도윤 모두 긴장했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세린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진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이 보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세린의 인사는 공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톤과 표정에서 미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여자친구와 경비원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빠, 뭐 하고 있어요? 세린의 질문에 도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여자친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인사만. 도윤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세린은 예리한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윤석진은 세린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지만 그 눈빛에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린은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도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빠, 우리 가요.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하지만 도윤은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도윤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석진은 결정적인 증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로부터 받은 CCTV 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세린의 행동 패턴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화면 속 세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 무릎을 꿇게 하는 모습, 택배 기사와 청소 아주머니를 무시하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윤석진은 특히 자신이 무릎을 꿇는 장면을 여러 번 되돌려 봤습니다. 그 순간의 굴욕감이 다시 살아났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들을 구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윤석진은 30년간 의료재단을 경영하면서 배운 치밀함을 발휘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증언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린이 다시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최근에 누가 저에 대해 물어본 사람 있어요? 세린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윤석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별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세린의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으셨죠? 이 질문에서 윤석진은 세린이 뭔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주민들의 시선이나 분위기에서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박 변호사가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세린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윤석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박 변호사님. 윤석진이 인사하자 박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CCTV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곧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들은 세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CCTV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그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CCTV요? 무슨 일로?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박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차가운 기운은 세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린은 도윤과 만나 있으면서도 계속 초조해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완벽한 연기를 했을 그녀였지만 이날만은 달랐습니다. 오빠, 혹시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뭔가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도윤은 여자친구의 이상한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요즘 경비 아저씨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세린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도윤은 지난 며칠간 자신이 품었던 의심들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윤석진은 김 과장과 최종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실에서 두 사람은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이제 도윤 씨에게 모든 걸 말씀하실 건가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30년간 도윤을 지켜봐온 그였기에 이 진실이 젊은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 윤석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모레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그 순간 윤석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내일 세린이와 함께 인사드리러 갈게요. 마지막 인사니까 잘 받아주세요. 이 문자를 읽는 순간 윤석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과 세린이 함께 택배를 찾으러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세린의 얼굴에는 평소에 미소가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반면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비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택배 찾으러 왔어요. 경비실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윤석진은 책상 서랍에서 택배 대신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윤아, 그리고 세린 씨. 윤석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경비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의료재단을 이끌어온 이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여러 장의 사진과 USB였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세린의 모습들, 그리고 다양한 증언들이 정리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도윤이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 세린의 모습은 그가 알고 있던 여자친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경비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릎을 꿇게 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진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윤석진은 천천히 경비모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석진, 대한의료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순간 경비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세리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품었던 의심들이 모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도윤의 질문에 윤석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려는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세리는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상황에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도윤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윤석진은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도윤아,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야. 그 말이 경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진이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아들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리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윤석진의 무릎 앞에 주저앉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세린아,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0년간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관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린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윤석진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어, 도윤아. 그 순간 경비실 문 밖에서는 박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주민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만족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세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녀는 경비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처량하고 초라했습니다. 윤석진은 창문으로 사라져가는 세린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아들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내일 세린 씨 아버지께 모든 영상을 전달하겠다. 윤석진의 마지막 선언이 경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세린의 몰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진이 약속한 대로 모든 증거 영상들이 그녀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미 파산 직전이었던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세린은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아파트에서도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올렸던 봉사활동 사진들과 완벽한 일상들은 모두 허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 그녀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이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특히 아버지는 사업 실패의 책임감과 딸의 실망스러운 행동이 겹치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결혼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세린이 살았던 18층 집에는 다른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은 경비원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택배를 받을 때마다 고맙다며 작은 음료수라도 건네주었습니다. 도윤은 처음 며칠간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석진은 아들에게 30년 전 자신이 겪었던 배신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내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어. 도윤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새삼 느꼈습니다. 경비원으로 신분을 숨기고 굴욕까지 당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도윤은 의료재단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돌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면서 그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간호사 김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린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고 SNS에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민정이 독거노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진정한 인품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대화할 때 항상 눈높이를 맞추었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실수를 하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에게 민정을 소개했을 때 윤석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네, 아버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한편 윤석진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재단의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약자 존중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재단 직원들과 의료진들이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환자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도록 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큰 호응을 얻었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진은 가끔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했던 그 시간들이 그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라 배움이었어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 6개월 후 도윤과 민정의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한 마음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분들과 봉사활동 동료들이 많이 참석해서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윤석진은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품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들과 청소 아주머니, 택배 기사들이 함께 참석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민정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이어갔고 도윤도 의료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린의 이야기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교훈적인 사례로 회자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약자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힘없는 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인품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윤석진 이사장처럼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까지 진실을 확인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은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